자, 마켓나우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도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에 FOMC 회의가 있었는데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올해 기조를 크게 바꾸진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기 침체나 이런 지표들을 약간 수정하긴 했는데 그래도 계획대로 올해 2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시장이 안도를 했고요. 자, 우리 시장도 좋은 흐름, 미국이 안 좋아도 우린 최근에 계속 잘 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도 삼성전자가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그러니까 차트를 보니까 작년 10월 정도가 이제 6만 원대가 무너졌었던 때였는데 그 뒤로 지금 거의 5, 6개월 동안 계속 5만 원대에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오늘 과연 아니면 이번 주 내에 6만 원을 돌파할 수 있을지 이 여부가 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면 우리나라가 지수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최근에 삼성전자의 선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분은 일단 안도가 되고 기분은 좋은 상황입니다. 네, 한편으로는 이것도 보셔야 됩니다. 달러원 환율이 오늘 그래도 의외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하지만 환율 상승의 요인도 있습니다. 터키 전국 불안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 기일이 또 미뤄졌잖아요. 그런 것에 오는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 잊지 마시면서 오후장까지 잘 견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들은 뭘까요?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와 업종, 종목들을 더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면서 오늘 시장 분위기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브리핑으로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자, 오늘도 싱크풀을 보면서 함께 시장의 분위기 체크해 볼까요? 오늘은 일단은 시장이 삼성전자 아까 반도체 이야기를 드렸지만 어느 정도의 상승 탄력이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많이 올랐던,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업종이 조정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 많이 아시겠죠? 가장 관심이 최근에 많았던 조선주, 방산주, 그리고 전선, 원전까지 이렇게 엮으면 오늘 좀 조정이 깊게 나오네요. 장 초반보다 지금 조선주들의 낙폭이 꽤나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한 3, 4% 낙폭이 나오고 있고 방산주들도 그동안 또 많이 올라와서 이제는 너무 고밸류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었는데 일단은 오늘은 방산주들 포함해서 하나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까지 하나그룹주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의 욕구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주, 그러니까 다다음 주죠. 3월 30일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데 그거에 대비해서 미리 좀 정리하는 그런 심리들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수익 실현해놔야 된다라는 그런 심리가 지금 조선이나 방산이나 전선 쪽에서도 약간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나는 언제 공매도 하기 전에 한번 좀 수익 실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다들 하실 것 같은데 그 타이밍을 좀 잘 잡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이럴 때 기회인가라고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자, 이외에 오늘 반도체나 HBM 쪽에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이번 주에는 계속 반도체가 좋잖아요. 이러니까 이런 쪽으로도 수급이 쏠리면서 이쪽에서 빠져나가고 반도체로 들어가는 그런 수급의 흐름도 저희가 좀 체크는 해봐야 되겠습니다. 2차 전지 오랜만에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SK온이 일본 닛산과 공급 계약 체결했다라는 꽤나 큰 15조 원 정도의 규모라고 이야기가 나와서 모처럼 만에 2차 전지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 퓨리오사 AI가 다시 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메타가 퓨리오사 AI를 1조 원에 인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얼마 전에 나왔었는데 지금 정부에서 이것을 검토하고 있답니다. 인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딜이 성사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여부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따가 제가 자세하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철강주도 오늘 좋습니다. 포스코홀딩스나 현대제철이 오늘 주가가 꽤나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철강도 철강인데 2차 전지로도 함께 엮이면서 주가의 흐름 최근에 움직이고 있으니까 살펴보셔야 되겠고 포스코홀딩스 오늘도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주가 오랜만에 올라오고 있네요. 간밤에 비트코인이 86,000달러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 리플의 항소를 했는데 이것을 철회하겠다. 항소를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리플의 가격이 또 XRP죠, 이제. XRP의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러면서 코인들의 가격 이제는 조금 턴어라운드 하나라는 것을 확인을 해보면서 흐름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 비트코인 포함해서 암호화폐 관련된 암호화폐 자체의 가격도 보셔야 되겠고 관련 주들의 흐름도 오늘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번 주만 해도 계속해서 상승 탄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수급을 체크를 해보니까 이번 주에만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9,900억 원, 거의 1조 가까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연기금도 4거래일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최근에 삼성전자를 매수하지 않았는데 이번 주 들어서면서 연기금도 삼성전자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제 일단은 삼성전자 주총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뭐 이 삼성전자의 임원들이 계속 죄송하다, 사죄한다, 이런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4번, 5번 계속했다라고 합니다. 이러면서 뭐 이재용 회장의 앞으로 뭐 사직생 이야기 나왔잖아요. 이러면서 어쨌든 HBM과 AI 쪽에서의 변혁, 혁신을 일으키겠다라는 메시지는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뭐 실제적으로 보여줘야 이제 주가는 훨씬 더 반등할 것으로 보이고 간밤에 또 젠스랑 CEO가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삼성전자 이야기가 약간 나왔습니다. 뭐 HBM 퀄테스트 통과했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었고요. 뭐 여전히 좋은 파트너다라는 식의 여전히 잘 협업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있었고 또 중요한 것은 모건 스탠리가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한 시선을 바꿨습니다.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자, 계곡을 너머를 보고 있다라는 그런 리포트를 발행했는데 D램 침체를 넘어 미래를 보다라고 모건 스탠리가 리포트를 발행하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는 기존의 모건 스탠리가 6만 5천 원을 제시했는데 7만 원까지 높였고요. SK 하이닉스는 목표가 15만 원. 작년에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 막 반토막 냈잖아요. 그러면서 SK 하이닉스가 약간 충격이 있었는데 그런 15만 원의 목표가를 23만 원으로 다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D램 쪽에 메모리 쪽에 업황이 확실히 좋아지고 있구나.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구나라는 걸 저희가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내일 새벽일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을 발표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D램의 업황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코멘트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삼성전자 일단은 오늘까지는 계속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나 앞으로의 가이던스가 좋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바꿨기 때문에 이 여부를 잘 지켜봐야 되겠고요. 또 이거 이외에도 오늘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회동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아마 지금쯤 만나고 있는 것을 지금 만나고 있다라고 소식이 나오네요. 서울 캠퍼스에서 지금 회동을 시작했는데 뭐 AI,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AI에 대한 관심 많잖아요. 이것에 대한 논의도 할 것으로 보이고 반도체 특별법도 지금 어쨌든 중요한 상황이니까 이것에 관련해서 어떻게 이야기가 나올지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대응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이런 것들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또 어떤 코멘트들이 나올지도 오늘 뉴스 계속 저희도 체크를 하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 포함해서 일단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오늘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 반등세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1.7% 상승하면서 6만 원 선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코멘트들이 나와서 심리가 조금 더 반영이 되는 걸까요? 현재 주가 59,500원.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외국인의 수급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찾아봤는데 외국인이 장 초반에 51만 주 정도 매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오테크닉스 3.5% 상승하면서 반도체 섹터를 좀 이끌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현재 14만 5,600원 선 보여주고 있는데 이곳은 삼성전자와 그동안 수입에만 의존했던 그 고성능 레이저 생산 장비가 있는데 그를 국산화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함께 엮여 있는 상황이고요. HPSP는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입니다. 반도체 기술력이 앞으로 좋아지면서 미세 회로를 아주 그렇게 첨단화하면서 그리게 되는데
그 틈에 들어가는 전기적인 문제를 없애주는 그런 장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 상승하면서 28,300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공동 목표가 있죠. HB용 D램 생산을 늘리는 거. 그렇다 보니까 주성 엔지니어링의 주요 사업부 일부 쪽에서 이런 흐름이 나올수록 매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매번 맞물리는 이슈입니다. 2% 가까운 상승세 오늘 39,700원 선 보여주고 있고요. 원익 IPS도 1% 상승하면서 26,300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오늘 긍정적인데 이 힘이 쭉 이어질 수 있을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테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칩과 관련된 이슈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겠는데 오늘 퓨리오사 AI가 아까 싱크풀에 보셨듯이 이슈나 검색어로 많이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메타가 퓨리오사 AI를 인수할 의향이 있다. 이런 식의 뉴스나 이슈들을 저희가 계속 체크해드렸는데 자, 그것에 대해서 얼마 전에 또 국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이거 퓨리오사 AI가 우리나라의 토종 기술이고 우리나라 업체인데 이걸 외국 기업에 그냥 M&A 해서 파는 게 맞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 퓨리오사 AI의 기술이 국가 핵심 기술인지 여부를 검토하겠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관계자들에 의하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이 퓨리오사 AI 1조 원에 대해서 인수되는 것에 대해서 과연 괜찮은 것인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체크를 하면 되겠는데요. 자, 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느냐? 정부의 R&D 자금을 받아서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하게 된 기업은 이게 만약에 해외로 매각될 때는 반드시 정부에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법안이 있습니다. 이 법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것을 검토하게 되는 거고요. 퓨리오사 AI의 이런 AI 칩이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산업부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국가 핵심 기술로 판단이 되면 이것은 퓨리오사 AI의 이 메타 1조 딜이 무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것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현행법에 따라서 만약에 이게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이 되면 이것을 인수권에 대해서 승인, 중지, 금지 또는 원상 회복 명령을 내려야 된다라고 법안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이것을 관심을 갖고 있는 모습이고 이게 어쨌든 약간 미묘합니다. 우리나라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해외로 파는 게 조금 아까울 수도 있고 안보상의 이유도 있는 상황인데 또 만약에 이 기술 안보를 이유로 M&A를 금지하게 되면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AI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투자나 M&A 건을 제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선례가 나오게 되면 해외에서 투자 유치가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좀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퓨리오사 AI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이런 이슈 때문에 부각이 되면서 주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함께 관련된 종목의 주가 흐름은 체크해 보시죠. 네, 4x4가 7%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400원. 아무래도 그 반도체 화질 개선 AI가 탑재된 통합 솔루션을 개발한 이력 이런 부분이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520원 상승한다고 말씀드렸고 TS 인베스트먼트와 그리고 DSG 인베스트먼트는 투자 이력이 있는 상황으로 퓨리오사 AI 관련주로 주목을 받았었는데 DS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퓨리오사의 지분을 10% 갖고 있는 주요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현재 3% 강세 TS 인베스트먼트 투자 이력이 있는데 5.4%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엑스페릭스는요, 퓨리오사 AI로 그 IP, 지적재산권에 대한 그런 부분을 잘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쪽으로 컨설팅을 하는 업체입니다. 2% 상승하면서 3,970원 선 보여주고 있고요. 나우 IB 관련주이거든요. 오늘은 소폭 좀 떨어지네요. 그렇게 큰 탄력은 못 받고 있는데 1,111원 보여주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퓨리오사 AI 관련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함께 오르고 있는, 움직이는 그런 변동성 있는 종목이니까 잘 챙겨보십시오. 세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차 전지 좀 보겠습니다. 오늘 수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의 자회사 SK온이 일본 쪽의 시장을 뚫었는데요. 닛산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한 15조 원대 정도는 될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닛산과 총 99.4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것을 99.4기가와트시면 이런 닛산이 새로 만들어내는 전기차, 스마트 전기차에 한 100만 대 정도를 탑재할 수 있는 그런 물량 수준입니다. 자, 이러면서 시장에서는 오랜만에 2차 전지에 좋은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전반적으로 2차 전지주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SK온이 공급하는 배터리는요, 고성능 하이니켈 파우치 셀이라고 일단은 전해지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SK배터리 아메리카 미국 현지에서 생산을 하고 이것을 닛산의 미국 공장에 공급을 해서 닛산이 또 미국에 파는 차에다가 탑재하는 그런 배터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8년부터 5년 동안 닛산 북미 생산하는 전기차에 탑재하는 계약이다라는 구체적인 내용들이었는데요. 일단은 뭐 너무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좋은데 이게 2028년부터이기 때문에 이게 실적에 잡히는 데는 또 약간의 시간 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실적이 안 좋은데 이것을 어쨌든 2026년, 27년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버틸 수 있는 그런 현금이나 실적이 나와야 된다는 것은 약간은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삼성 SDI 유증 이야기도 나왔는데 2차 전지 업체들이 최근에 보릿고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잘 버틸 수 있을지 힘을 불어넣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주가 흐름도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회사 SK 이노베이션이 그래서 오르는 거거든요. 현재는 1.85% 상승세를 좀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이고 12만 6,900원 선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코 홀딩스는 그 SK온과 뭐 소재부터 리사이클링까지 이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 밸류 체인을 함께 좀 협력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7%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높은 겁니다. 33만 6천원 선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대표적인 양극재 기업인데 양극재 공급하죠. 그런 부분으로 오르고 있고 그리고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잘 보셔야 되는 게 오늘 3%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SK온과 협력하고 있는 관계로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경쟁사예요. 이쪽은 일본의 도요타 쪽에 공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부러 넣었고 현재 1% 뭐 큰 영향은 받지 않나요? 33만 5,500원 선 큰 주가의 변동폭 없이 좀 상승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테마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 함께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제 시장이 조금 더 자세한 전략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더 자세한 종목별 전략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데일리온 라이브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들의 시장 궁금증 해답을 함께 찾아가는 시간으로 꾸려볼 텐데요. 채팅창에 궁금증들 남겨주시면요. 이데일리온 파트너가 그 해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문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함께하는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용철 파트너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부터 섹터 그리고 공략 쪽까지 한번 차례대로 들어볼 텐데요.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간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내 증시까지 훈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증시 어떤 부분 집중적으로 보셨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그대로 FOMC를 좀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FOMC 안도감으로 인해서 기술주가 상승을 하면서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으로 마무리됐는데요. 특히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주목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낮다라고 평가한 점인데요. 이 최근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던 상황에서 연내 2회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존 통화 정책을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 연준은 이 관세 정책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만장일치로 동결을 했고요. 경제 전망은 다만 조금 소폭 하향으로 낮췄습니다. 관세 정책에 따라 심리는 약해졌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실물 경제는 아직까지 견조하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만큼 크게 가져가실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준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켜주겠다라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4월 말까지 이제 상호 관세에 대한 부분 그리고 M7의 1분기 실적이 대폭 예정되어 있습니다.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4월 말까지는 변동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러분께서 참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공략을 해 나가셔야 될지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요. 특히 국내 같은 경우에는 3월 31일에 공매도까지 재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을 맞춰서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나스닥 지수를 보시면 최근에 굉장히 하락폭이 깊었죠. 고가 대비해서 저가 기준으로 보면 약 10%, 13%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네. 조정폭은 조금 더 제가 차트를 길게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2023년도 이후로부터 이런 큰 조정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게 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네모칸을 체크를 해보면 자, 이 네모칸, 이 하락폭이 최근의 하락폭이 2023년도 4년도 7월과 8월 달 이 하락폭과 거의 맞먹습니다. 그만큼 이 최근의 하락폭은 고가 대비해서 조정을 받을 만큼 받았다. 여기에서 추가로 조정이 오려면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우려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가 진행되고 있을 때에는 추가적인 조정 장세가 이어질 수가 있는데 이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안도감이 전해지면서 시장에서 단기 바닥권 확인 이후에 1.41% 반등이 나온 상황이죠. 자, 그러면 국내 증시 한번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제 글로벌 증시, 특히 미국 증시는 단기 조정은 이제 어느 정도는 마무리해 나가고 있다라는 흐름을 보면 되겠고요. 국내 증시는 좀 더 다른 흐름이죠. 저가 대비해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도 1월부터는 글로벌 증시와 다르게 굉장히 강세로 이어지면서 2024년도 디커플링이 된 이 글로벌 증시와의 그 격차를 키 맞추기를 통해서 맞춰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이 나스닥, 다우, S&P 모두 다 비슷한 흐름인데 국내 증시 코스피 지수만 2025년도 3월 11일 기점으로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죠. 따라서 전 고점 부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만 3월 31일 이후로부터는 공매도가 재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급등했던 종목들은 일정 부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국내 지수는 조금 더 반등할 수가 있지만 이 전 고점 부근에서 한 번 더 쉬어갈 때가 저는 한 3월 말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3월 말쯤에 공매도 재개와 함께 한 차례 쉬어가는 국내 증시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장에서 어떠한 종목들을 공략해 나가야 될지 저는 공매도가 재개되면 이제는 실적 장세라고 봅니다. 따라서 공매도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는 실적을 기반한 종목들을 위주로 공략을 해 나가신다면 공매도의 영향에서도 보다 조금 자유롭게 상승하는 종목들을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 증시 지금 하단을 딛고 탄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3월 말에 공매도가 재개하게 된다면 일부 흔들림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실적이 괜찮은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면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우리는 해안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기준금리에 대한 이야기 지금 나오고 있고요. 실업 전망치라던가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 전망치를 계속해서 올리고 성장률 전망치는 낮추고 있는데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좀 시장을 끌어올리는 듯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도 좀 바라봐 주시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시장에서 주목하고 계시는 섹터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가장 먼저 짚어주실 섹터는 역시나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분위기가요. 이번 주 들어서 좀 완전히 좀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부분 좀 집중적으로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주 금요일 날부터 16시 애프터 마켓 시간에서부터 반도체 관련주는 이제부터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반도체 D램뿐만 아니라 낸드 가격이 계속해서 반등이 나가면서 국내 증시 반도체 관련 종목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는 기존의 관세에 대한 리스크, 불확실성 리스크로 인해서 오르지 못했죠.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지수의 상승 흐름보다도 상승률이 좀 더 더뎠습니다.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던 상황에서 이제는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모건 스탠리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상향을 시켰습니다. 낸드 플래시 가격이 감산 효과로 인해서 가격이 반등하고 있는 점뿐만 아니라 이 D램 현물 가격 역시 중국의 AI, 인공지능 AI 설비 투자와 관세 전에 이 수요가 맞물리면서 이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점, 이 부분들을 반영을 했을 때 이 반도체 가격 자체가 상승을 하면서 이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바닥권에서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포트폴리오 안에서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한 종목 정도는 반드시 편입해 놓으셔야 앞으로의 상승 흐름에 뒤처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중심에 있는 종목이 다름 아닌 SK 하이닉스입니다. 이 SK 하이닉스를 보면 이 SK 하이닉스가 AI용 초고성능 D램 신제품인 HBM4 12단 샘플을 세계 최초로 공급사에게 제공을 했죠. 그로 인해서 이 SK 하이닉스가 다른 종목들과 다르게 앞으로도 이 기술력에 대한 격차를 벌려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다 보니까 이 SK 하이닉스는 여러분들께서 조정을 받을 때마다 중요 맥점에서 공략을 하실 필요가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차트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타점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종목은 삼성전자와는 조금 다르죠. 삼성전자는 이제 막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흐름이고 이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2025년도 강한 상승세가 이어졌고 2025년도 1월 달 상승 파동, 2월 달의 상승 파동, 3월 달의 상승 파동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상승 파동의 고점이 조금씩 낮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하락 추세, 고점을 낮추는 이 단기 하락 추세를 충분히 돌파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조금 더 눌리고 나서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가격적으로 내가 조금 더 오래 보는, 특히 이런 SK 하이닉스는 단기 단타용으로 공략하시는 게 아니라 좀 더 길게 보는 종목들로 공략을 하실 텐데 그 길게 보고 공략을 하시려면 내가 매수한 매수 단가가 결코 높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이런 종목들은 저가에서 공략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내가 아직 SK 하이닉스에 대한 비중을 확보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1차 매수 단가는 저는 19만 7천 원 라인대는 단기적으로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내가 조금 더 낮춘 가격대, 좀 더 저렴한 가격대에서 공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1차 목표가 가격을 안 줄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되기 때문에 1차 매수는 19만 7천 원 라인대에서 한 차례 담아 가실 필요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좀 더 조정을 받아줄 때 18만 1천 원대까지는 한 차례 더 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 분할로 모아 가시면 앞으로의 대세 상승에 대해서 상승하는 흐름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실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들 좀 꾸준하게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SK 하이닉스를 대장주로 꼽아주셨고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도 접근할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 방산입니다. 유럽연합에서 지금 돈 풀기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방위 및 증액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또 기사를 보니까요. 유럽연합에서 미국과 영국, 튀르키예 업체를 방위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수혜 기대해 볼 만할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반사에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이 유럽연합에서 이제 러시아의 위협과 미국의 나토 탈퇴 등의 불확실성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향후 5년 내에 완전
재무장을 목표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재무장의 목표에 대해서 이 한국 꼭 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과 방산 부분에서 협력을 하겠다라는 발언을 통해서 앞으로 이 국내 증시 방산 업종에 대해서는 조정받을 때마다 여러분께서 관심 있게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은 이 방산 관련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따라서 이렇게 방산 종목들은 앞으로 추가 상승 랠리, 저점을 올리고 고점을 올리는 상승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급등했을 때 혹은 상승 랠리가 강하게 이어갔을 때 공략하기보다는 이 저점, 상승 추세 안에서 저점으로 인식될 때마다 공략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따라서 그 중심에 있는 종목들, 다른 아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실적도 실적이지만 이 글로벌 탑티어, 방산과 이 조선 부분의 글로벌 탑티어 그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 하나오션의 지분을 추가 인수한다는 소식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여러분께서 좀 이 방산 관련 종목 중에서 좀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는 종목입니다. 특히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차트 보면 좀 설명을 드리면 가격 자체를 조정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죠. 눌린다 하더라도 3거래일 소폭 조정을 받고 바로 올라가고요. 눌린다 하더라도 앞서서 말씀드렸던 3거래일 연속 소폭 조정을 받고 바로 올립니다. 따라서 이번 하락 파동에서도 3거래일 조정 이후에 반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는 없으나 다만 이렇게 강한 상승 추세 안에 있는 종목들은 저점을 지지받아 줄 때, 자 그럼 차트를 한번 그어보면 현재 구간에서는 중심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강한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저는 이번에 이 중심선 한 번쯤은 훼손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최근에 3거래일 연속해서 반등 조정이 이어지고 그다음 반등, 3거래일 연속 조정이 이어지고 반등이 이어졌는데 최근에 2거래일 연속해서 조정을 받고 현재 이 2거래일만 조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가파르게 상승 추세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이 상승 추세에 맞닿아 있는 모습이죠. 따라서 이 전 고점 부근을 돌파하려면 거래량 자체도 한 200만 주 이상이 동반이 돼야 되는데 거래량이 동반되지 못한다 하면 실명 매물로 한 차례는 이 상승 추세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아직도 공략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 전 저점 부근인 65만 원 라인 때는 한 번 더 가격을 줄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염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65만 원 가격대 오면 저가 매수세가 있는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로 충분히 공략 가능한 시점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이 종목 관심 종목으로 편입해서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산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 유럽연합의 지원 대상에서 소외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 기업 자체가 소외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좀 부담감 속에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어제 파트너님께서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방산 관련 기업들 수출에 대한 모멘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종목도 소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다음 섹터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관련 기업들 어떤 모멘텀으로 들고 오셨을까요? 네, 이 화장품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 달에 한알령 해지의 가능성이 굉장히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을 동반한 한알령 해지 관련 업종 중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바로 이 화장품 관련 업종입니다. 화장품 관련 업종은 2012년도 수출액이 10억 달러에서 12년 만에 약 10배 이상 수출액이 상승을 했습니다. 102억 달러 규모로 수출을 했는데요. 그만큼 실적을 동반한 한알령 해지에 한알령 해제됐을 때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종목 중에 네. 업종 중에 하나로 바로 화장품 업종을 가지고 왔는데요. 특히 이 화장품 업종의 경우에는 한알령 해제, 거기에서 한알령 해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수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을 했죠. 그 중심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코스맥스입니다. 코스맥스의 경우에는 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실적 부분이 굉장히 크게 부각을 받아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 코스맥스가 실적이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이 해외 수출이 증가를 했고 이 부분에 따라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모두 대폭 상승했습니다. 이 실적이 상승함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주주 환원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비중을 높였는데요. 배당 같은 경우에도 주당 2,300원을 배당할 것이라고 결정을 하면서 이 코스맥스 오늘도 시장 대비해서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트 보면 설명을 드리면 앞서서 코스피 지수, 종합주가 지수보다 더 강력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상승 추세 안에서 강한 상승 흐름. 자, 보시면 전 고점 거의 도달하는 흐름인데 이 코스맥스 역시
코스맥스는 이미 전 고점을 한 차례 돌파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전 고점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동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 하더라도 실적이 동반된 종목들은 그렇게 공매도의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한한령 해제 관련주 중에서 내가 좀 공매도의 영향에서 비껴간 종목들을 공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실적을 동반한 화장품 업종들, 특히 이 코스맥스의 경우에는 상승 추세를 강하게 올렸는데 이 상승 추세가 2025년도 2월 달 들어서부터 추가 강한 2차 상승 추세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현재 구간에서는 이 상승 추세 안에서 2차 상승 추세 안에서 맞닿아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눌렸을 때 한 17만 6천 원대까지는 한 번 더 내려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내려왔을 때 전 저점 부근과 맞닿아 있는 중요 타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1차 분할 관점으로 1차 매수 이후에 조금 더 눌렸을 때에는 16만 5천 원대 이때는 정말 비중을 확대해도 좋을 만큼의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참고해 보시고 거래량 기준으로 40만 주 이상 거래량이 동반됐을 때에는 전 고점 돌파 이후에 추가 슈팅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편입해서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화장품 섹터 세 번째로 말씀해 주시면서 코스맥스 가격 전략을 제시해 주셨고요. 이렇게 세 가지 섹터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공략주는 또 어떤 종목 선정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 파트너님, 오늘의 공략주는 어떤 걸로 선택하셨을까요? 네, 오늘의 공략주는 대주전자 재료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실리콘 응급제 시장이 매년 상승을 하는데 네. 여기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대주전자 재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실리콘 응급제를 탑재하는 차종이 늘어가고 있어요. 특히 중저가 차종이죠. EV부터 EV3, 거기다가 캐스퍼, 여기에서 이번에 신규로 탑재한 이 아이오닉 3, 아이오닉 9, 거기다가 테슬라까지 계속해서 차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실리콘 응급제 시장이 상승함에 따라서 이 종목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6년도에 사다물개 전고체 소재가 상용화가 되고요. 그 이후에 퓨어 실리콘, 그다음에 CNT 도전제까지 상용화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승 모멘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차트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면 현재 단기간의 전 저점 부근에서 2025년도 1월 달, 2월 달에 단기 지지라인대로 강력하게 지지받았던 이 단기 박스권 안에서 2025년도 3월 달에도 강력하게 지지를 받고 나서 반등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따라서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더 눌릴 때마다 공략이 유효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가격대 10만 원대 오면 좋겠지만 안 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1차 공략이 유효하고요. 공략한 이후에 가격 전략 바로 잡아드리면 목표가는 10만 9,500원 전 고점 부근입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9만 2천 원 기준 잡고 관심 종목으로 편입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실리콘 응급제 관련 기업인 대주전자 재료를 오늘의 공략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가격 밴드 기억하시고 시장에서 좀 대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용철 파트너와 함께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부터 섹터 그리고 공략주까지 알아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합결제 서비스 기업 KG모빌리언스가 디지털 금융회사로 도약합니다. 기술 혁신을 토대로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 환경을 제공한다는 목표입니다. 먼저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해 IT본부를 2개의 개발실과 이를 지원하는 지원 조직으로 개편했습니다. 최우선 과제는 AI 기반 모니터링 솔루션 개발입니다. 이를 통하면 피지 거래 트래픽을 통합 관리하고 실시간으로 시스템 이상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업무에 적어도 30-40% 정도는 다운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회사는 가상자산 지급결제 서비스도 준비 중입니다. 디지털 화폐 시장이 활성화함에 따라 새로운 전자결제 중개를 위해서입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탈중앙화된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존 금융기관과 카드사와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유는 은행이나 카드사의 시스템보다는 디지털 화폐 기반의 새로운 결제 인프라가 필요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KG 모빌리언스는 중국 이커머스를 포함한 새로운 거래처 확보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지속 성장 중에 있는 중고마켓 그리고 배달 플랫폼 중에 휴대폰 결제가 미도입된 가맹점을 중심으로 서비스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5년도는 이런 안전한 피지 사업 구조로 연간 거래와 영업이익 모두 최대로 이뤄내는 게 목표입니다. 지난해 TMF 미정산 리스크를 털어낸 KG 모빌리언스. 올해는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자, 마켓나우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 오늘 코스피는 0.3%대, 삼성전자가 지금 버텨주고 있으니까 1.7% 삼성전자 상승하고 있으니까 지수는 버티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지금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낙폭이 좀 나오네요. 엔터주들도 오늘 좀 무너지고 이러면서 코스닥은 0.4% 하락세에 지금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중국 쪽의 출발 상황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 홍콩 항생지수 어제는 약보합, 강보합 약간 엇갈렸지만 큰 변화 없이 마감을 했거든요.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번 주, 지난주 후반부터 4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다가 일단은 어제 하락으로 마감했고, 오늘도 출발은 보시는 것처럼 약보합권 수준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도 역시 약보합권으로 거래를 출발을 했죠. 출발을 하면서 일단은 좀 이번 주는 오늘 시장은 눈치 보기 하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도 0.25% 약보합권 수준으로 출발을 하고 움직이고 있어서 오늘은 일단 이번 주에는 미국 시장이 조금 흔들렸고 반등을 새벽에 했지만 오늘은 좀 쉬어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는 삼성전자가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자,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 걸 좀 봐야 될까요?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걸 좀 찾아야 되는데 이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그런 업종이나 종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일단은 삼성전자가 이번 주에 계속 올라가고 있고 외국인 수급도 들어오고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급이 비어서 그런 걸까요? 그래서 조선이나 방산이 빠지고 있고 그렇죠. 제약바이오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이러고 있네요. 시장 요즘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요즘 같을 때 시장이 2,600 넘었네. 한 2,600 이제 중반 들어가네. 그래서 와, 계좌 좀 볼까라고 해서 깜짝 놀라시는 분들 계시죠. 네. 예. 아니, 지수는 올랐는데 왜 내 종목은 또 내 건 안 이러지? 올라요, 예. 그죠? 그럴 수 있는 반면에 오히려 그동안 작년에 그렇게 고생 많이 했다가 그래도 이제 삼성전자가 움직이다 보니까 여기서 계좌가 조금씩 살아나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그쵸. 되게 좀 복잡 단단한 네. 마인드가 이제 막 같이 엇갈리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게 네. 반도체가 움직이면 저희 다 알지 않습니까? 반도체만 봅니다. 네,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체감 지수가 만약에 다른 쪽으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펼쳐놓으셨다라고 하게 되면 잘 재미가 없어지죠. 그쵸, 네, 이럴 때일수록 만약에 그러면 반도체가 강할 때는 또 계속 그렇더라고요. 좀 특화돼서 이쪽에 좀 더 챙겨놓는 포트를 가져가야 그나마 다른 쪽에서 좀 소외되는 분위기가 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요거를 만들어 가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반도체가 움직이게 되면은 나머지 섹터들 있잖아요. 네네. 나머지 섹터들은 반도체가 쉴 때 주도적인 종목들의 섹터가 쭉 나옵니다. 그게 이제 조선이나 방산이었다고 하게 되면 네네. 그러니까 형님이 돌아오셨어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예, 키 드려야죠. 여기 네. 여기 있습니다 하고 드리고 일단 먼저 약간 들어가십시오. 예. 예, 약간 좀 주춤주춤 할 수밖에 네.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또 거기 변화가 나오는데 그럼 그 외에 나머지 섹터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시가총액 구분을 쭉 보게 되면은 저희가 반도체가 있고 거기다가 2차 전지가 있고 바이오가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그럼 반도체가 쭉 가게 되면 나는 어디 따라가야 되나 고민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만약에 2차 전지까지 같이 붙어서 강세로 간다 그러면 지수가 강합니다. 근데 반도체만 가고 2차 전지도 못 가게 되면 그쵸. 그러면은 강보합 약보합 돼서 그냥 그쵸. 내려올 수밖에 없는 움직임이 거고요. 없을 테고. 예. 그리고 또 바이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같이 이제 수급 쪽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주도적인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네네. 바이오가 또 이제 그러면 또 계속 다 이쪽 줄이고 반도체로 간다 그러면 또 바이오가 좀 주춤하면서도 또 못 가는 현상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반도체가 쭉 가다가도 좀 쉬는 국면 쪽에서 나머지가 좀 보강되는 쪽의 차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막 시소 게임이죠.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런 것들 보면서 대응하게 되면은 얼마나 눈치 보면서 매매하기가 힘든 예, 그런 현실입니다. 네. 자, 어쨌든 반도체가 다시 컴백을 했습니다. 뭐 왕의 기환, 형님의 기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가 어쨌든 지난주에 네. 삼성전자 이야기하면서 반도체 이제 좀 턴하는 것 같다라고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했제 그랬제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댓글에 막 그러더라고요. 또 설레발 친다. 막 그런 댓글이 있었는데 어쨌든 예, 이번에는 예. 맞았습니다. 그죠? 저희가 맞게 판단을 했던 것 같고. 저희가 가끔은 맞아요. 네, 가끔은요. 예. 네. 그럼 그리고 나서 이제 반도체는 뭐 저희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나 삼성전자 실적 나오고 이런 거 가이던스 생각을 할 때 한번 또 얘기를 해보고 오늘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오히려 삼성전자의 수급이 삼성 반도체가 잘 가면 삼성전자나 이런 데로 수급이 쏠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에서 지금 약간 주춤할 때 다시 삼성전자가 쉴 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업종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 제약바이오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제약바이오가 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게 되면은 아마 조건 중에서 그게 좀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많이 또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 금리도 10년물 국채 금리 그러니까 2년물짜리는 이제 4%에서 훅 밀렸습니다. 4% 밑으로 내려왔고 네네. 거기다가 또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분위기에서는 한 4.2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4.3 갔다 4.2대인데 지난번에 갔었을 때가 그래서 바이오가 딱 출발했었을 때가 네네네. 4.1대 중반점까지 가니까 거기서부터 또 와 이렇게 많이 빠졌네. 그럼 저 그렇죠. 변화가 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근데 의외로 미국 금리는 그런데 지금 시장을 주도한다고 하는 뭐 저 유럽, 독일이라든가 뭐 또 일본 금리는 또 올라갑니다. 아, 예, 그렇네요. 약간 그런 걸 감안하다 보니까 미국 금리도 눈치 보면서 내가 이렇게 쉽게 빠지면 안 되지라는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데 이런 분위기를 봤었을 때 지금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경제가 괜찮아서 네네. 나쁘지 않다 보니까 거기다 또 돈풀기 한다 보니까 경제가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금리의 변화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복합적으로 보면서 금리가 좀 하락하는 기조가 좀 꾸준히 나와야 바이오가 좀 힘낼 수 있다. 네네. 이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금리의 영향, 금리의 추이는 계속 지켜봐야 되겠고 그러면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네. 개별 이슈나 개별 모멘텀들, 뭐 기술 수출이나 뭐 이런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결국에는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최근에 뭐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알테오젠 HLB인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알테오젠은 오늘 좀 어제도 조정 많이 나왔는데 오늘도 좀 조정이 나오네요. 뭐 좋은 이야기 아스트라제네카 머크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랑도 뭐 기술 수출 뚫었는데 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알테오젠. 이게 제일 그런 것 같아요. 네. 저희 이제 바이오주를 매매할 때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좋은 얘기 막 나오고 흐름들이 나올 때는 주가 당연히 반응을 하겠죠. 네네. 반응하다가 또 바이오주의 특성답게 이걸 추세를 유지하는 것보다 차익 매물 나오고 그거 받고 또 움직이고 이런 모습들이 가장 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알테오젠의 최근의 조정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렇다고 회사가 뭐 문제가 있거나 안 좋은 건 아닌데 그렇죠. 수급이나 뭐 차익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알테오젠 하게 되면 머크랑 한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네, 머크의 그 키트루다죠. 그쪽에 항암제 거의 머크사를 먹여 살리는 항암제 쪽에서 SC 제형이 이제 알테오젠과 거의 예전에는 비독점이었다가 이제 독점 계약으로 가기 시작했고 그러면 독점 계약이면 당연히 수수료가 올려주겠죠. 네. 네, 그런 쪽에서 아마 FDA 승인을 이제 3차 임상까지 끝나고 받는 과정 쪽에서 이제 승인이 거의 조만간 이제 나올 걸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서 당연히 그러면은 어떤 수수료 관련된 얘기들과 그리고 앞으로 1, 2년 사이에 네. 실적이 확 좋아지는 변화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가장 첫 번째 바라봐야 될 부분이고
게다가 또 지난번에 이번에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네네. 네, 이쪽에 나왔던 내용들은 솔직히 저희 생각에 없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뭐 머크라든가 그리고 지난번에 다이치 상교 그리고 또 이번에 기대하고 있는 사노피 정도가 가장 큰 빅파마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라이센싱 아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니 형이 왜 거기서 그러니까 나와? 아스트라제네카가 나왔어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쪽에서 이것도 갑자기 나오다 보니까 최대 SC 제형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항암제에 들어가는 SC 제형과 함께 들어오게 되면 최대 2조 원 정도 라이센싱 아웃을 했죠. 그래서 네. 계약금만 받은 게 4,500만 달러. 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없던 거에 플러스 알파가 되다 보니까 와, 더 좋은 걸로 그러게요.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지금 뭐 3대 나왔던 이제 기대했던 것들이 거의 다 이제 완료되고 플러스 알파가 나오는 과정들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뭐 기업의 펀더멘탈과 상관없는 조정인 것 같아요. 일단은요, 네. 지금요. 근데 주가는 딱 보니까 작년에도 전고점이 45만 9천 원, 46만 원, 뭐 네. 이 정도에 딱 이번에도 딱 거기 맞고 떨어지네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도 혹시나 그 주봉 보게 되면은 이제 거기를 이제 좀 열나 싶어가지고 기대를 살짝 했더니 그러니까요. 요런 게 거기 설레발, 맞고 딱 떨어지더라고요. 예, 설레발 치지 마. 뭐 이러면서 일단은 또 경계배열이 쭉 나오기 시작하는데, 근데 거기다 이제 지금 나오는 부분들 보게 되면은 약간 프로그램 매도가 좀 강하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인 변화는 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도 내려오는 거 보면 기분이 나쁘죠. 그쵸. 네. 그러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격대 40만 원대 초반은 지난번에 또 어렵게 올라왔다가 또 저항받고 나왔던 그쵸. 흐름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쉽게 밀릴 자는 또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기대하고 있었던 게 이제 사노피 쪽입니다. 그쵸. 예, 사노피 쪽에서 그거 나오는 거 기다리면은 좀 예, 그것까지 하게 되면 또 다음 변화를 이끌어갈 모멘텀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죠. 네네. 이쪽에서 SC 제형과 같이 맞추는 것들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또 반전이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예, 좀 얌전히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네, 뭐 제약바이오가 어쨌든 워낙 다이나믹하니까 그죠. 네. 알테오제는 뭐 앞으로 사노피 요 이슈를 좀 저희가 계속 체크업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자, 이번 HLB가 이제 또 중요합니다. HLB가 예. 지금 뭐 저희가 알기로는 이번 주에 이 간암 신약 FDA 승인 나오는 거 아닌가요? 오늘입니다. 오늘이죠. 네, 그냥. 데드라인이 오늘입니다. 오늘이나 내일 넘어가는 네. 아마 그 시간대에 나올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보니까 HLB 그 회사 측에서 네네. 이제 조만간 FDA 그러니까 뭐 빠르게 받게 되면은 유튜브 동영상으로 올린다고 그랬습니다. 아, 바로 업로드한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지금 다들 홈페이지 새로 고침만 하고 계실 거예요. 그쵸. 예.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일단 참 등락이 무지 심했었죠. 그쵸. 예. 이쪽과 관련된 쪽에서 이 리보세라닙 관련된 쪽들의 변화를 가지고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다 그전에도 뭐 한번 항서제약과 관련된 쪽에서 뭐 시설 문제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FDA에서 좀 승인이 뭐 기술적 문제다라고 하면서 좀 지연됐을 때 거의 고점에서 50% 빠졌습니다. 그쵸. 네, 그러다가 다시 회복해서 다시 이번에는 다시 심사받고 뭐. 이제 네. 되겠지라고 하는 딱 요 단계란 쪽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변화는 참 이게 어떻게 될지 또 모르는데 이제 주가는 미리 좀 밀려 있습니다. 지금 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어제 네. 많이 밀렸어요. 네, 그리고 밀려 있고 게다가 또 뭐 루머는 뭐 이런저런 얘기도 많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 또 어떤 마음일지는 좀 참 되게 간당간당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네. 그런 쪽에서 일단 다 나올 수 있는 부분 쪽에서 그러면 이 나오고 있는 이제 간암 치료제 그러니까 시장에 비해서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미국 시장이나 아니면 또 글로벌 시장에 비해서 얼만큼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냐라고 봤었을 때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리보세라닙이 표적 항암제고 네. 거기다가 이제 캄렐리주맙 발음도 안 돼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캄렐리 주맙. 잘하시네요. 네. 네. 이 면역 연습 항암제랑 열심히 했죠. 네, 같이 역시 앵커님이십니다. 예, 같이 들어가서 병용요법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네. 그 관련된 쪽에서 그러면은 리보세라닙의 어떤 위치라든가 그리고 또 직접적인 성과 뭐 이런 쪽에서도 얘기가 좀 나오는 부분들이고 게다가 그만큼 시총이 현재 10조 정도까지 돼 있는데 네네. 그 10조만큼 만약에 신약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나왔었을 때 그 정도 이상이 되겠느냐라는 쪽에 대한 약간 그 시장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네네. 네, 그만큼 시총이 그렇게 싸냐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그건 아닐 수 있겠다는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쪽에 이제 부담감으로 갈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저희는 그러니까 트레이딩하는 입장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경계감이 좀 있는 쪽에서 혹시나 저거 재료 나오게 되면 세론으로 빠지지 않을까라는 네. 것들이 지금 반영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게 결과가 좋게 나왔는데 주가가 만약에 밀린다 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번
매수해봐도 될 것 같아요. 밀리게 되면. 매수해봐도? 예, 세론 때문에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예전에 유한양행도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FDA 승인 나오고 승인 나오고 나니까 오히려 그 다음에 오히려 좀 밀렸다가 네. 그날은 밀렸다가 그쵸, 그 다음 날부터 그쵸. 돌아가서 쭉 그날부터 계속 올라갔죠. 예, 올라가는 변화를 보게 그런 되면 패턴이 나올 거다. 예, 차라리 가장 중요한 거는 FDA 승인을 받는다. 받아야 된다는 예. 전제죠. 그런데 오히려 세론으로 주가가 쫙 밀려버렸다. 그러면 그때는 저점에서도 한번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쪽들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안 좋은 케이스는 얘기 안 드릴게요. 안 좋은 케이스에 가게 되면은 네. 주가의 타격이 안 좀 좋은 뭐 비보가 들려오면 바로 정리하셔야겠죠.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서 예, 그런 좀 변동이 좀 클 거에 대한 대비들은 좀 그러니까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뭐 HLB는 한번 경험해 보셨으니까 그렇죠. 네. 작년에 그런 안 좋은 소식이 나왔을 때 주가 빠지는 거 보셨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빠르게 자르는 게 일단은 중요하고 좋은 네.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오히려 약간 유한양행 패턴처럼 나오지 않을까. 네. 약간 이 차익 실현하는 물량 나왔을 때 그때 좀 오히려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말씀 나온 김에 유한양행은 어떻습니까? 유한양행 요즘 뭐 주가는 일단은 좀 박스권에 갇혀 있긴 한데, 그렇죠? 네, 오늘은 또 많이 올라가네요, 갑자기. 네, 좀 억울했었죠 최근에. 네. 뭐가 요즘 유한양행 관련된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왜 안 올라? 그쵸, 라고 네. 하던 게 이제 오늘 관심을 못 받는데. 이제 오늘 처음으로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힘냈으면 좋겠는데요. 유한양행이라도 힘내줘야 나머지 제약바이오가 힘을 같이 그쵸, 낼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봤을 때 일단 최근에 나왔던 얘기 뭐 작년에도 이어졌던 얘기 네. 특히 항암제 랭라자 그리고 또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이 FDA 승인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또 타그리소라고 있죠. 네네. 그쪽과 이제 경쟁을 하는 쪽에서 연간 50억 달러 매출을 받았고 그럼 그거를 같이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그거를 좀 시장을 좀 양분하는 쪽으로 나왔을 때 그럼 과연 유한양행이 어떤 식으로 변할 것인가라는 청사진이 되게 많이 나왔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불구하고 주가는 좀 주춤했던 네, 모습들이었는데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러면 영국이라든가 유럽 쪽에서 승인을 받았고 또 최근에 일본도 승인 받고 그러면서 점점 영역을 확대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와 관련된 쪽에서는 이제 성과를 나오겠다고 바라보는데 그게 좀 뒤늦게 나오는 경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또 직전 고점대를 상향 돌파할 것이냐 이거는 또 아직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네네. 여전히 재료가 좋은 종목들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일단 눌린 목대는 계속 공략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차원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이번에 갔다가 또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네. 여전히 기대해야 되는 흐름들은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박스권 상하단이라도 계속 하단이라도 공략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스권 하단이면은 가격 어느 정도? 한 12만 원? 뭐 이 정도? 그렇죠. 그 전후에서 움직였던 부분이고 네. 지난번에도 보면은 뭐 12만 원대에서 그렇게 아래로 한 10% 정도 그 정도까지만 벌려 있다 보니까 이 정도는 아마 중심선에 가까운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되고 10만 원 위면은 괜찮겠네요, 그죠? 그러면? 네, 어쨌든 근데 10만 원 위에 때면? 네, 그러니까 10만 원 마지노선. 아 그렇죠, 네, 그렇죠. 10만 원 초반대. 예. 네. 무슨 얘기를 하시나 싶었는데 예, 예.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약간 12만 원대에서 위아래로 한 10% 정도 안쪽쯤이면 그렇게 크게 부담은 없다라고 봐야 될 부분들인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이제 여기를 어떻게 뚫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자리 그러니까 한 14만 원대 14만 부분 원. 예 그러면은 그것 들으면 이제 다음 여기까지는 또 벌려지지 있지 않을까라는 쪽들인데 그러니까 점점 더 승인을 받고 영역을 확장시킨다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네.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좋은 이야기는 너무 많고 실적 이제 뭐 실적 해외 쪽에서 받는 거 다 실적으로 반영되잖아요. 이제 네. 올해부터 막 반영될 텐데 그러면은 지금 뭐 시장의 분위기가 제약바이오 금리나 아까 말씀해 주신 것 때문에 제약바이오에 큰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요게 약간만 풀리면은 제약바이오 쪽에 처음으로 탑픽으로 봐야 될 거는 유한양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네네. 지금 이제 먼저 잘 견뎠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셀트리온 3바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셀트리온은 뭐 참 주가 안 가요. 셀트리온도 참 답답한데 여러 네. 가지 뭐 셀트리온도 사실 뭐 지금 뭐 FDA 승인 이야기 뭐 여러 가지 나오고 수주 이야기도 나오고 뭐 최근에 이번 주에는 그것도 했잖아요. 밸류업 뭐 계획도 공시하고 이랬는데도 뭐 주가는 전혀 반응이 없네요. 네, 셀트리온은 뭐 발라놨나 봐요. 잘 안 갑니다. 네. 네. 그래서 기업 내용들이나 뭐 주주 환원책 여러 가지로 보게 되면 다 꺼내고 있는데 예, 메리트가 있는데 왜 이렇게 묵직한가라고 봤었을 때 딱히 뭐 해답을 낼 수는 없는 상황들인데 그다음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만큼의 네. 어떤 성과를 보여주는 거를 또 확인하는 수밖에 없겠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지금
또 보니까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바이오 솔루션스라는 네네. 회사를 또 설립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약간 삼바랑 비슷하게 그러니까 CDMO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오 시밀러 그리고 CDMO 이런 쪽으로 간다 그러면 거의 삼바의 비슷한 모습으로 가는 그러니까요. 거죠. 또 공장도 송도에 있어요. 맞아요. 네, 그렇게 진짜 되면 송도에 있죠. 예, 송도 왕국을 이제 바이오들이 이제 건설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인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이제 2027년 그러니까 이제 막 공장 짓고 거기다가 사업 설립하고 이제 확대되기 시작하게 되면 앞으로 2년 뒤에 가게 되면 첫 한 1,000억대 매출 나올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거기다가 한 4년 뒤에 2031년 가게 되면은 매출 한 3조 원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 30배가 커지는 거네요. 네, 그렇게 되는 거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청사진에 맞게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셀트리온에도 당연히 밸류가 붙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CDMO가 좀 특이하게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쪽으로 좀 특화할 것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쪽은 앞으로 새로운 차세대 기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간 단가도 더 비쌀 수가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높은 건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실적 개선에 훨씬 더 CDMO가 붙으면 더 가속화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실적 개선에는. 네. 좋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그 최근에 밸류업 발표했는 거 주주 환원 책은 어떻게 보셨어요? 매력이 있다고 보세요? 이것도 좋죠. 좋은 건데. 그러니까 지금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하고 매입하고 소각하는 데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그 과정 쪽에서 이제 패턴이 우상향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고 네네. 아니면은 지금 이거 다 끝나고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레벨업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 그 횡보하게 되면 그 레벨업이 나오지 않을까 쪽도 기대를 할 수 있는데 금액도 작지 않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벌써 2023년도에 7천억, 올해 5천억대 자사주 소각하는 쪽으로 네네. 나오다 보니까 벌써 1조가 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정도까지 나오는데 시장이 반응이 없다? 그러면 좀 더해. 그래서 배당도 비과세 배당을 좀 내놓기 시작하고요. 게다가 또 3년간 연결 순이익 대비해서 평균 수익에 대해선 주주 환율을 40%까지 얘기한다고 하게 되면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괜찮은데. 네. 괜찮은데 막상 내가 사면 안 갑니다. 네. 이런 모습들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일단은 이런 레벨업 되는 과정들을 네. 좀 행보가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좋은 뭐 소식이나 CDMO 진출이나 주주 환원책 이런 걸로 좀 꾹꾹 쌓고는 있는데 네. 이게 언제 뭔가 하나 트리거가 되면서 주가가 튀어오를지 그 타이밍을 저희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삼바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삼바는 뭐 지금 뭐 가격도 일단은 100만 원 안착했고 네. 올해 실적도 뭐 5조 넘길 거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저도 오늘 봤는데 그거 보셨어요? 노무라에서 네. 삼성바이오 목표가 140만 원 제시했습니다. 네, 140이면 지난번보다 한 20% 더 올라가는 네네. 네, 얘기로 바라보는 것 같은데 좋죠. 좋은데 또 이것도 막상 안 가요. 예, 100만 원대에서 거의 뭐 발라놓은 모습들처럼. 네. 네, 그래서 아마 이쪽에 대한 얘기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CDMO 관련된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한때는 스토리가 그랬었죠. 미국이 이제 중국을 압박하게 되면 네. 그에 따른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인도나 한국 같은 쪽에서 먼저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쪽들인데 이게 또 우시바이오를 비롯해서 중국에서 열심히 로비를 하다 보니까 이쪽이 이렇게 또 연기되고 아직 직접적인 제재가 안 가는 쪽으로 나오다 보면 네. 모멘텀이 살짝 잃어버리는 꼴이죠. 네, 그런 쪽에서 그래도 결국에는 미국이 계속 중국 때리기는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확장세가 나오게 되면 계속 수혜는 받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가운데 삼성바이오가 또 증설해놨죠. 우리 이만큼 키워놨기 때문에 물량 들어오게 되면 다 우리 거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쁘지 않은 거죠. 근데 그래서 아마 올해는 또 5공장까지 또 이제 들어가서 하반기에 램프업이라고 하죠. 이게 운전하는 비용들하고 다 감안해서 이제 또 키워놓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죠. 네, 그러면 이제 매출은 계속 꾸준히 늘어날 걸로 보여지는데 단 새로운 공장이 들어갔었을 때 그때는 운전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수익성은 좀 떨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런 때는 생각보다 실적이 좀 덜 나왔다 그래서 주가가 출렁일 수가 있겠죠. 그런 때 매수입니다. 그럴 때 오히려 네. 매수해보는 게 낫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지금까지 이 공장, 그러니까 공장 늘릴 때마다 실적이 약간 위축됐었을 때 그때가 패턴이 매수기였었거든요. 그랬어요. 네, 공장 지을 추가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지금은 여기서 그냥 어중간한 데 들어가는 것보다 그런 얘기 나왔었을 때 한번 또 보자라고 하게 되면 역시나 아마 100만 원대 밑에서는 한 번은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런 때 네.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네. 뭐 저희가 큼직한 제약바이오만 봤는데 네. 어쨌든 뭐 요즘 이슈 많습니다. 뭐 코롱 티슈진도 뭐 오늘 뭐 많이 빠지지만 이슈 있어서 뭐 올릭스도 그렇고 ABL 바이오 뭐 여러 가지 그래도 제약바이오들이 개별적인 모멘텀들은 있어요. 네. 김민수 대표님은 그러면은
최근에 제약바이오 중에는 그래도 이게 제일 낫다라고 보시는 게 뭐예요?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한 3월 말까지 해서 기대할 수 있는 또 이벤트가 있다고 하게 되면 ABL 바이오 같습니다. ABL 바이오. 네, ABL 단기적으로는. 바이오. 예, 이쪽 같은 경우는 기술 이전한 회사가 하나 있거든요. 네. 지금 담도암 2차 치료제 관련된 쪽에서 기술 이전 회사가 컴패스 테라퓨틱스라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임상 이상을 발표를 3월 말에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게 담도암. 되면 담도암이요? 담도암 치료제. 네.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성과가 괜찮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라이센싱 아웃 또그 마일스톤이 좀 확정이 되는 모습들이죠.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또 주가의 동력으로 차지하는 경향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도 주가가 약간 꿀럭꿀럭하고 움직이고 있어요. 네네네. 네, 이런 과정들을 좀 더 노려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ABL 바이오고. 네, 실적과 관련된 쪽으로 좀 조금 길게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중장기로는요. 예, SK 바이오팜이 낫지 않을까 SK 싶습니다. 바이오팜. 네. 한 번 가다가 주춤하긴 했지만 여전히 그렇다고 해서 꺾인 건 아니고요. 네. 잘 팔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 우리나라 거의 1호 신약이죠. 예, FDA 신약 받은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 이쪽에 대해서 이제 다 받고 거기다가 이제 미국 쪽에서도 성과가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올해 매출 5조 원대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또 이제 2027년까지 한 30%씩 성장한다라고 하는데 주가가 계속 후퇴하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실적 기반으로 움직이는 쪽이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아마 거기다 추가로 방사성 치료제 쪽에서 라인업을 갖추고 있고라고 하게 되면 플러스 알파로 매출 밸류 끌어올 수 있는 요인들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것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길게 보셔도 될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뭐 SK 바이오팜 차트 좋네요. 돌리고 있네요. 어쨌든 뭐 이 단기적인 이 굴곡은 있지만 쭉 이제 추세 바꾸고 있는 모습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SK 바이오팜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약 바이오 중에 탑픽으로 골라주셨고 짧게 단기적으로는 ABL 바이오 네. 이슈가 있는 거 잘 체크를 하면서 한번 저희도 수익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 자세하게 김민수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대표님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좋은 종목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대표님 고생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My colleagues and I remain squarely focused on achieving our dual mandate goals of maximum employment and stable prices for the benefit of the American people. The economy is strong overall and has made significant progress toward our goals over the past 2 years. Labor market conditions are solid, and inflation has moved closer to our 2% longer run goal, though it remains somewhat elevated. At today's meeting, the committee decided to maintain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at 4.25% to 4.5%. Looking ahead, the new administration is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significant policy changes in 4 distinct areas: trade, immigration, fiscal policy, and regulation. It is the net effect of these policy changes that will matter for the economy and for the path of monetary policy. While there have been recent developments in some of these areas, especially trade policy, uncertainty around the changes and their effects on the economic outlook is high. As we parse the incoming information, we're focused on separating the signal from the noise as the outlook evolves. As the economy evolves, we will adjust our policy stance in a manner that best promotes our maximum 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 goals. If the economy remains strong and inflation does not continue to move sustainably toward 2%, we can maintain policy restraint for longer. If the labor market were to weaken unexpectedly or inflation were to fall more quickly than anticipated, we can ease policy accordingly. Our current policy stance is well positioned to deal with the risks and uncertainties that we face in pursuing both sides of our dual mandate.
안녕하세요. 메이토크 신수업입니다. 이번 주제는 트럼프 임기 첫 FOMC 회의, 미셸 보우먼 이사 금융감독 부의장 지명, 파월의 일시적 호 제출항, 금리 동결 만장일치 결정, 점도표에 묻어있는 매파의 채취입니다. 자, 방금 파월 의장의 발언을 봤습니다만 연준의 이중 책무, 연준에겐 두 가지 책무가 있죠.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최대 고용을 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통해서 고용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쪽에 좀 더 무게감을 둔 이 파를 매파라고 합니다. 금리 인하를 통해서 최대 고용을 부득이파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를 조금 누르면서 최대 고용은 조금 두 번째로 두는 그쪽을 매파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 아시죠? 예를 들어서 금리 인하를 통해서 최대 고용을 하려고 하는 비둘기파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려고 하면 그러면 이제 물가가 오른다는 건 우리가 사는 물가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니고 임금이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임금이 상승이 되면 고용은 늘어나겠죠. 연봉을 높게 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일자리를 찾아 나설 테니까요. 하지만 물가가 오릅니다. 그럼 이제 그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를 잡으려는 이 매파의 입장을 들어가지고 이 금리 인상을 해서 물가를 잡는다. 그럼 아까 반대로 어떻게 되겠어요? 임금이 낮아집니다. 일자리가 싸구려 일자리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취직을 안 합니다. 그럼 취직을 안 해서 놀고 있으니 뭐 사 먹을 돈도 없는 거죠. 그럼 경기가 침체됩니다. 이 두 마리 토끼라는 거는 두더지 게임보다 힘든 거예요. 물론 그러니까 저 지금 연준에 저걸 맡겨놨겠습니다만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다는 거는 정말 극악무도한 게임이라는 거. 그것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연준, 페드, 뭐 연방준비은행, 연방준비제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한국은행처럼 무슨 딱 은행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어려운 제도의 일종이라는 겁니다. 제도의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이 보드 오브 가버넌스 그다음에 밑에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FRS라는 이 시스템 아래에 이사회도 속해 있는 것이고 연방준비은행도 속해 있는 것이고 FOMC도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상위의 개념은 이 FRS죠. 시스템이죠. 제도예요. 제도이자 시스템입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3요소입니다. 연방준비은행의 이사회, 이것도 FRS라는 연방준비 제도의 한 요소, 시스템의 한 요소고요. 그 다음에 FRB라고 우리가 연준이라고 부르는 그 FRB도 12개의 연방준비은행, 이것도 FRS의 하나의 시스템의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펼쳐지는 페더럴 오픈마켓 커미티드, FOMC죠. 이 회의도 하나의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와 연방준비은행과 FOMC는 모두 연방준비제도의 제도라는 시스템의 한 요소일 뿐이라는 것이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FRS의 시스템의 그 요소에서 첫 번째로 이제 7인의 이사회가 있죠. 여기에 제롬 파월 의장이 있고요. 필립 제퍼슨 부의장이 있습니다. 마이클 박 금융감독 부의장으로 여긴 되어 있는데 연준에서 이 업데이트를 안 했어요. 자, 마이클 박 금융감독 부의장은 1월 6일 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도 이사회는 이사의 임기는 계속되죠. 여기 금융감독 부의장의 원래 임기가 2026년 7월 13일이었으나 임명도 민주당에서 했거니와 거기다가 지금 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이 금융감독의 어떤 규제 완화라는 전혀 맞지 않는 바이든 대통령 때 스트레스 테스트를 강하게 해가지고 이 금융기관들을 압박하는 요 금융감독을 했던 그 사람은 자기가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 사퇴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퇴했다고 7인의 이사회에서 나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사의 임기는 무려 2032년 1월 31일까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사를 나갈 리가 없겠죠. 금융감독 부의장이라는 요 타이틀만 떼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누구를 지금 지명했느냐. 공화당에서 임명했던 미셸 보우만, 공화당에서 자신의 손으로 이 트럼프 1기 때 2018년 11월 26일 날 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남아있는 임기를 수행하느라 2년만 했습니다만 다시 2020년에 재선출이 됐기 때문에
2020년부터 이사 임기는 14년이니까 무려 2034년 1월 30일 날까지 이사회 임원 멤버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화당의 지명도 받았거니와 미셸 보우만을 지금 트럼프가 임명을 했죠. 지명을 했기 때문에 상원의 의결만 나오면은 이제 앉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미셸 보우만도 예를 들어서 지금 요 금융감독 부의장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이사의 임기는 2034년까지다. 그리고 지금 1, 2, 3, 4, 5, 6, 7, 7명의 이사회로 이루어져 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FRS의 요소라는 거.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다가 올렸습니다. 이거 뭐 해석해보자면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아실 것이고, 미셸 미키 보우만이 연준의 새로운 금융감독 부의장이 될 것이라고 발표하게 돼서 기쁘다. 미키는 2018년부터 연준 이사회에서 명예롭게 근무해왔으며 인플레이션 규제, 은행업을 다루는데 뛰어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다. 우리 경제는 지난 4년 동안 잘못 관리되었고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미키는 이를 실현할 노하우를 갖고 있다. 맨 마지막 문단은 저는 우리가 국가 역사상 전례 없는 경제적 정점을 달성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콩그리츄레이션 미키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미셸 보우만은 연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답변을 했죠. 지명해 주신 트럼프 대통령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서로 주고받았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방준비 제도의 두 번째 요소인 12개의 연방준비 은행입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요소인 FOMC죠. 여기서 1, 2, 3, 4, 5, 6, 7. 아까 7인의 이사회. 이 안에서 부의장 직책을 맡던 금융감독 부의장 직책을 맡던 파월처럼 의장 직책을 맡던 그 직책이랑은 상관없이 이 이사회 멤버들의 임기는 14년으로 독립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항상 투표권이 있고요. 이 한 명은 연방준비은행 12개 중에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만 영구 투표권자입니다. 그래서 이 8명은 고정 투표권이 있고 이 4명은 나머지 뉴욕을 뺀 나머지 11개 연방준비은행 중에서 4개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순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후보 하나, 둘, 셋, 넷, 다, 7명이 후보로 앉아있죠. 자, 이 후보도 합쳐서 12 플러스 7, 19명이 FOMC 회의에 참여를 합니다. 점도표에도 19명의 의견이 익명으로 들어가고요. 단지 금리 결정에서 투표권의 종이든 전자투표든 써서 낼 수 있는 사람은 이 위에 12명이라는 것이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2025년 이번 연도에 투표권이 있는 자들입니다. 자, 7명의 이사회 멤버 빼고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나머지는 어디냐? 보스턴, 시카고, 세인트루이스, 캔자스시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연방준비 제도의 의무, 아까 파월 의장이 발언하는 것에서 나왔죠. 우리는 이중 책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맥시멈 인플로이먼트, 최대 고용과 스테이블 프라이스, 물가 안정, 이 두 개의 이중 책무입니다. 물론 여기 장기적으로 적절한 이자율이 있습니다만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을 하면 장기적으로 적절한 이자율이 달성되기 때문에 보통 이 연준의 이중 책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월이 나올 때마다 하는 얘기가 이거죠. 이 말도 안 아까 말했지만 극악의 확률인데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정말 필사의 노력을 다하는 게 연준의 연방준비은행 제도이자 그 이사의 멤버 연방준비은행 총재들 FOMC 회의 이런 요소들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이루고자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 이자들이 하는 일이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눈에 보는 이코노미라고 연준 홈페이지 가면은 맨 메인 페이지에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연방기금 목표 금리 지금 4.25에서 4.5죠. 자, 이 금리 결정을 통해서 금리 인하든 인상이든 동결이든 이런 거를 통해서 뭐를 이루려고 하느냐? 결국 GDP의 성장을 이루려고 하죠. 근데 아까 전에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 이중 책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물가 안정에 해당되는 건 무슨 지표를 대표적으로 보느냐? PC, 개인 소비 지출, 인플레이션을 본다 이겁니다. 인플레이션은 지금 가파르게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살짝 다시 오르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자, 최대 고용은 어떤 지표를 제일 대표적으로 보느냐? 실업률입니다. 실업률을 떨어뜨려서 자연 실업률을 제외하고 취직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취직하는 이 상태, 최대 고용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지금 달성하기 위한 잣대로 실업률을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연준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림이.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앞자를 딴 거죠. 이번에 이제 회의 일정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1월, 3월, 5월, 6월, 7월, 9월, 10월, 12월. 자, 8번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경제 공황이라던가 특이한 사태가 일어나면은 이 이외에도 긴급하게 소집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례로는 딱 8번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1월 달에 한 번 했었죠. 1월 달에 했을 때 1월 28일, 29일 열렸는데 여기 보시면 기자회견은 바로 하고요. 항상 파월이 기자회견 합니다. 그다음에 성명서가 나오는데 자, 3월 달 이번 달에 나온 거 보세요. 성명서 이외에 여기 다른 게 하나 붙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1월 달에 한 거는 기자회견 성명서 2개밖에 없죠. 지금 3월 달에 한 건 뭐가 있어요? 기자회견 성명서 다음에 이 밑에 프로젝션 자료라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만 있느냐? 3, 6, 9, 12에만 요 프로젝션 자료가 붙어요. 8번 중에 5번은 성명서와 기자회견만 나오고 이 회의록이라는 거는 3주 뒤에 나옵니다. 1월 28일에서 29일 날 열렸으니까 2015년 2월 19일 날 열렸죠. 그러니까 지금 3월 18일에서 19일 날 열렸으니까 3주 뒤에 여기 회의록이 붙을 거예요. 그건 다 똑같은데 이 프로젝션 자료라고 경제 전망 요약과 점도표가 나와 있는 거는 분기당 한 번, 3, 6, 9, 12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8번이 다 중요하겠지만 당연히 더욱더 중요한 건 3월, 6월, 9월, 12월에 FOMC에 나오는 자료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 경제전망 요약과 점도표가 붙어 있으니까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2024년도 보세요. 이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3월, 6월, 9월, 12월에만 그쵸? 프로젝션 자료가 붙어 있죠. 나머지는 다 똑같지 않습니까? 성명서 기자회견 3주 뒤에 나오는 회의록까지 모두 다 8번이 똑같은데 3, 6, 9, 12만 다른 거는 이 프로젝션 자료가 붙어 있다는 거. 1년에 딱 4번만 나옵니다. 그래서 3, 6, 9, 12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메인 페이지를 뉴스 이벤트 안에 들어가면 기자회견하고 관련 자료 이렇게 딱 나오는데 3월 달이니까 프로젝션 머티리얼이 이게 따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도자료, 연설, 증언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은 모든 이 연방준비은행 이사회라든가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의 활동을 다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니까 항상 들어가 보시기 바라요. 뉴스에 보도자료 나오고요. 어떤 뭐 대학이라든가 무슨 관공서나 가서 한 연설 나오고요. 의회에 가서는 또 증언이 있어요. 이게 3가지 카테고리로 이 지금 FRS 시스템 안에 있는 모든 임원진 그리고 멤버들의 이 활약상이라면 활약상이라들 게 다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발언들을 살펴보실 분들은 항상 꾸준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 6, 9, 12에만 붙어서 나온다는 경제 전망 요약이 바로 약어로 SEP입니다.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이라고. 그래서 프로젝션 자료라고 붙어 있는 게 아까 그 프로젝션이에요. 자, 여기 나와 있는데 이제 이 경제 전망 요약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뒤로 가볼게요. 자, 아까 전에 연준 홈페이지에 3가지 그림이 딱 나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개인 소비 지출과 실업률과 GDP 3개 나와 있죠. 그거에 대한 거예요. 근데 여긴 4개잖아요. 왜 4개냐면 개인 소비 지출 중에 코어, 핵심 개인 소비 지출도 따로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연준 홈페이지에 있는 3개를 하는 거죠. 여기에 자료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뭐 하나 2025년만 볼게요. 시간상. 1.7로 예상되어 있던 거. 저번에 1월 달에 1.7로 예상했는데 2.1로 예상했는데 12월이죠. 12월 달에 2.1로 예상했는데 GDP 예상치가 1.7로 이번에 낮아졌습니다. 별로 좋지 않게 바뀐 거죠, 이거는. 자, 12월 달에 실업률이 4.3으로 예상됐는데 이번엔 4.4로 예상했습니다. 이것도 실업률이 조금 늘어난다니까 전망이 또 안 좋아진 거죠. 자, 12월 달에 인플레이션 PC를 2.5로 예상했는데 지금 2.7로 바뀌었습니다. 물가 상승에 대한 위험이 더 급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료랑 지금 그 에너지를 빼고 근원으로 봤을 때도 2.5가 12월 달에 예상되는데 3월 달에 2.8이 예상됐습니다.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여기에도 지금 이 나온 거를 볼 수가 있겠고요. 뒤로 가볼게요. 자, 이걸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렇죠? GDP, 실업률, PC, 근원 PC 이렇게 4가지 해고 2025, 2026, 2027 그다음에 장기 예상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됐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파월의 아까 발언에서도 뒤에 띄워놓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3, 6, 9, 12에만 나오는 점도표입니다. 자, 이게 12월 달입니다. 1월 달에 FOMC가 열렸지만 1월 달에 열린 FOMC는 점도표가 안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작년 12월 달 겁니다. 작년 12월 달에 예상한 2025년치만 여기다 따놨고요. 비교하기 위해서 거의 좀 선을 대충 맞춰가지고 여기다 붙여놨어요, 제가. 3월 달 이번에 나온 거. 자, 19명, 이거 세면은 점이 19개입니다. 근데 익명이에요. 누군지는 몰라요. 자, 근데 여기서 뭐가 바뀌었냐? 지금 4.25에서 이 한 칸이 0.25예요. 4.25에서 4.5입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금리예요. 현재 금리인데 12월 달에는 이 지금 진한 선이 4거든요. 4 이하를 말한 사람, 4 이하 여기 말한 사람이 15명이 있었어요.
이 19개니까 4개를 빼면 밑에가 15명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어디로 붙었어요? 위로? 위로 8명이 붙고 여기 11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금리 인하를 조금 더 폭을 아래로 했던 사람이 15명에서 11명으로 4명이 줄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매파의 성향이 강해졌다는 걸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 동결을 만장일치로 결정했지만 점도표를 보니까 이거 물가 상승 때문에 아까 물가가 상승하면 금리를 인상해서 눌러야 되잖아요. 그때 금리 인하의 폭을 조금 더 줄여가지고 인플레이션에 대비해야 된다는 사람이 19명 중에 누군지 모르지만 익명으로 늘어났다는 걸 뜻합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계를 보고 있습니다. 페드워치 시계 이제 다음 거 나와 있죠. 다음은 언제냐? 거꾸로입니다. 2025년도 5월 7일입니다. 5월 7일에는 점도표랑 경제 전망 요약이 안 나오겠죠. 자, 지금 4에서 4.25, 인하가 18.7이고요. 동결이 여기도 지금 81.4로 압도적으로 지금 아직 우위라는 겁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6월 달이나 돼야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드워치에서도 똑같이 볼 수 있는데 똑같습니다. 대신에 여긴 다른 거는 중간값을 파란색으로 색칠해서 더 좋게 본다는 건데 중간값이 지금 지금 2025년부터 2026년 내려가게 되어 있죠. 쭉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12월 달에 예상한 거에 비해서 이 수치가 이 위로 많이 붙었다는 겁니다. 중간값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중간값은 똑같은데 이 수치가 이 위로 많이 붙었기 때문에 사람 수가 옮겨갔기 때문에 매파적인 성향이 좀 더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해 8월 달에 잭슨홀 미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일시적이라는 좋은 배는 사람들로 붐비는 배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코로나 때 잠깐 인플레이션이 오르는 게 일시적일 줄 알고 오판을 했다는 거를 자기 자신을 약간 비하하면서 반성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이 또 놀랐어요. 이번에 아까 전에 말한 거에서 발언해서 이 인플레이션, 관세에 대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또 혹시나 또 발작 버튼일까 봐. 그래서 저도 좀 우려가 있어서 오늘의 한 줄 매드평입니다. 일시적이라는 좋은 배는 사람들로 붐비는 배였다. 이 배가 다시 침몰하는 일이 없기를. 대담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전기차 산업에 대한 지형 이런 부분을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 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근데 정책 전반적으로 보면 어찌됐건 전기차는 약간 표적? 타깃이 되나? 이렇게 많이들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게 또 아닐 수도 있는데. 한 2달여 네. 지났어요. 네. 근데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은 그 대선 후보로 이제 나왔을 때만 해도 좀 말이 전기차 산업에 대한 말이 약간 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네. 경향들이 좀 있었죠. 예. 전기차에 대한 어떤 분노, 적개심을 드러내기도 하는 한편 네. 또 어떤 경우에는 뭐 나는 전기차를 갖다 지지한다. 뭐 이런 식의 발언도 했는데 그게 마치 변덕으로 좀 느껴지는데. 지금 관세 정책도 예. 좀 비슷한, 어떻게 보면 좀 갈자 행보로 보이는 것과 좀 비슷한데요. 네. 어쨌든 일단 트럼프 2기가 시작한 지 1월 22일 날 출발했으니까 이제 2달여 얼추 이제 돼 가는데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는 전방위적으로 사실 기후 이니셔티브를 갖다가 파괴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을 갖다가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는 좀 분명한 사실 같아요. 네. 그렇지만 그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의도대로 되고 있느냐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 좀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 가령 뭐 주정부라든지 산업단체, 기업들의 어떤 반발, 그다음에 이제 각종 어떤 법적인 문제들 이런 거에 가로막혀서 그 기후 이니셔티브를 갖다 해체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 네. 완전히 성공하고 있는 건 아니다. 일단 이렇게 어떻게 보게 되면 한 2달여 지난 지금 평가를 일단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일단 전기차 충전소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렇습니다. 그에 따른 설치 지원 자금 이런 부분도 이제 중단이 됐죠. 네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전기 자동차 인프라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내비법인데 이게 바이든 행정부에서 2021년에 만든 겁니다. 이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21년부터 향후 5년간 한 50억 달러 정도를 갖다가 투하를 해서 고속도로 주변, 미국 고속도로 주변에 약 50만 개의 고속 충전소를 갖다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충전소 인프라를 건설하는 법안이죠. 뭐 이걸 갖다가 시도를 했었는데 그 핵심은 이것도 역시 IRA법의 하나의 그 하위법이라는 얘기고요. 그게 이제 주요 고속도로를 따라서 이제 80km 간격으로 이제 고속도로를 갖다가 그 충전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테슬라도 이게 민간 기업으로 참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보통 주정부들이 주관을 해서 하는 건데 주정부들이 이제 그 민간 기업들한테 용역을 주겠죠. 그러니까 테슬라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일단 뭐 현재 상황에서 한 수백만 달러의 이 자금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한 줄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트럼프는 선거운동 기간에 이 법안에 대해서 내비 법안에 대해서 꾸준하게 비판을 해왔어요. 그리고 마침내 2월 초에 이게 이제 그 연방정부 행정기관은 그 맡고 있는 행정기관이 연방고속도로관리국, 연방도로관리국이거든요. 이 도로관리국에서 뭘 얘기를 했냐면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기존 계획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주정부에 일단 통보를 했습니다. 이 설치가 어떤 형식으로 되는 거냐면은 거슬러 올라가면 주정부가 일단 계획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설계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연방정부 도로관리국에 올리면은 도로관리국에서 그걸 승인을 하게 되면은 연방기금을 통해서 돈을 주는 형태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일단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주정부에 통보를 한 상태이긴 하지만 주정부는 프로젝트 중단 의무가 사실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조치 역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회의 승인과 예산 조정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IRA 법안의 하나의 항목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 즉시 중단이라는 거는 법적으로는 사실 불가능한 거고요. 또한 이미 각지에 분배된 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취소해가지고 다시 뭐 올려보내라 하는 것도 역시 법적 근거가 필요한 거고 이거는 이제 소송에 의해서 어떻게 보게 되면 법원에 의해서 결정될 일이지만은 다만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있겠죠. 연방 정부의 어떤 이런 지침은 그 주정부와 충전회사들이 자금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또 이게 받기는 받는 건지 어떤 불확실성들을 갖다 증폭시키는 건 틀림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기집행되거나 아니면은 지금 만들어진 거는 상관이 없는데 향후 만들어질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연비 기준 있잖아요. 네네네. 예전에 이제 친환경 이쪽을 지원하기 위해서 네네네. 뭐 배기가스나 뭐 그런 걸 좀 제한하는 거. 근데 네네네. 그게 이전 정책으로 회귀하는 그런 네네.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 있었잖아요. 예, 이게 아직까지 결정된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연비 규제 롤백 조치라고 보통 우리들이 얘기를 롤백 하죠. 조치. 롤백. 그러니까 과거로 회귀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사실은 교통부 장관하고 EPA, 그러니까 미국 그 환경보호국이 같이 만든 법안이에요. 이게 바이든 행정부 때 역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카페 법안이라고 그래요. CAFE 법안이라고 얘기를 보통 하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자동차 회사들의 그 평균 연료 효율성을 규제하는 어떤 기준을 만든 거예요. 이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간단합니다. 24년 6월에 이제 이게 만들어진 건데 27년 자동차 27년 모델부터 31년 모델 연도에 대한 이 기준 자체가 50.4 mpg예요. 여기서 mpg라는 건 마일 퍼 갤론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걸 이제 우리 리터당 킬로미터로 바꾸면 연비가 한 21km 정도 되게 되는 거예요. 27년 모델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21km를 갖다가 내연기관차로 만들기는 좀 그렇잖아요. 역시 친환경차로 이제 가속할 수밖에 없는 거고. 바이든 행정부는 이에 더해서 26년 모델 같은 경우는 49 mpg.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게 되면 리터당 한 20km 다니는 연비. 이걸 갖다가 이제 준수하도록 한 거죠. 뭐 그런데 이게 사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친환경차로의 어떤 가속 이거는 분명히 이제 빨라질 수밖에는 사실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 앞에 보시면은 그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동시에 그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7년에 원래는 150이었는데 이걸 조금 완화를 했어요, 사실은. 그 170g, 뭐 마일당 170g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좀 해가 갈수록 굉장히 강화되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해야 되는 거죠. 2032년에는 85,
마일당 85g으로 이걸 갖다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갖다가 줄이는 법안들을 갖다가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 법안을 만든 이유는 뭐 분명하죠. 사실은 뭐 환경 보호라든지 아니면 연료비 절감, 그다음에 뭐 기후 변화에 대한 어떤 대응,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법안을 만든 건데, 근데 사실 이 법안이 제대로 시행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2030년 초에는 그러니까 전체 자동차에서 차지하는 EV 판매 비중이 한 56% 정도 될 거라고 일단 예상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그 교통부하고 EPA가 예. 이 규정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간 상황. 현재까지는 결정된 건 없고요. 재검토에 일단 들어갔다. 뭐 이렇게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캘리포니아의 친환경 정책과 관련해서 그 뭐랄까요? 그 검토를 요청한 네네. 예, 그런 흐름.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를 특정 지은 그 지리적인 그런 부분도 좀 예, 그렇습니다.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주 제가- 정부의 그 느낌이라든지. 예, 예. 뭐 몇 주 전에 제가 얘기를 했지만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 약간 좀 특이해요. 이게 저지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모그들이 빠져나가지를 않아요. 예. 그래서 다른 주들하고는 좀 예외 사항을 둔 거예요. 캘리포니아는 좀 더 강화된 그 연비 규제를 갖다가 실시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제 규정입니다. 그런데 그 뭐 몇 주 전에가 얘기했지만 왜 캘리포니아만 그러면 그렇게 강한 규제를 두느냐? 그 다른 주들이 여기에 반기를 들어서 소송을 한 거예요. 이상하죠? 자기들도 그게 네, 네. 뭐 싫으면은 자기들도 그렇게 강화하면 될 걸 갖다가 네, 네. 배 아파하는 배 아파, 글쎄 그게 배 아파할 일인지는 예,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이 소송에서는 다른 주들이 패했습니다. 근데 EPA가 이걸 또 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보호국이 이번에는 의회에다가 그 요청을 한 겁니다. 의회에다가 캘리포니아의 이 규제 정책을 갖다가 그 재검토를 해달라고 일단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일단 어떤 규제를 하고 있냐면 캘리포니아는 현재 계획으로는 사실은 2035년까지는 모든 자동차를 갖다가 친환경에서 바꿔야 되는 아주 강한 연비 규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10년 안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정책에 예, 의해. 예, 예. 그다음에 그 사실은 이게 이제 그 EPA라든지 아니면 트럼프 지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주들에서 이걸 다 건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캘리포니아 주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캘리포니아 주의 어떤 이런 규정들을 준용하고 있는 다른 주들이 있어요. 이게 보통 12개 주가 됩니다. 워싱턴 DC까지 포함하면 총 13개예요. 예. 그러니까 이쪽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민주당세가 굉장히 강한 지역들, 도시 위주의 지역들이 대부분 다 캘리포니아주를 갖다 따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민주당 쪽 진영, 민주당이 우세한 쪽의 어떤 주들에 대한 걸 갖다가 트럼프 정부에서 계속 검들고 싶어 하는 게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번에 이제 EPA는 의회에다 이걸 요청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법원에다 자꾸 요청을 하면 안 되니까. 예, 예, 예. 근데 의회는 현재 법률상으로는 이 캘리포니아주의 규정 자체를 의회가 컨트롤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 이게 현재까지의 법리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트럼프 1기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1기 때도 사실 트럼프와 캘리포니아 쪽의 어떤 법정 다툼이 계속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비슷한 양상들이 계속해서 전개될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또 하나 그 관세 부과 이슈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에 대해서는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했다가 일단 처리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뭐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는 거잖아요. 뭐 자동차에 맨 처음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다가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이제 현재 미국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는 다른 것보다도 만약에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그 미국 그 자동차 시장에는 굉장한 자충수가 될 거다. 이 자충수가? 예, 부품들 가격이 올라가는 건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 중에 연간 판매되는 차 중에 한 360만 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한 25% 정도 되겠죠. 25%가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조립이 돼가지고 미국으로 들어오는 딱 거예요. 관세 물린 거기네요. 네, 그렇죠. 자기네들 네, 차에 네. 자기가 관세 물리는 격이 네. 되는 거고요. EV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EV 중에 그 멕시코에서 조립이 되고 있는 게 그 GM의 이코녹스, 그다음에 혼다의 이코녹스를 준용한 프롤로그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포드 머스탱 마2 같은 것들이 멕시코에서 조립이 돼가지고 미국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그 사실 캐나다 진영, 그 미국 그 트럼프 진영에서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사실 그 25%의 관세, 자동차에 대해서 25% 관세를 갖다가 부과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 것 같고요. 결국은. 예,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유럽이라든지 뭐 우리나라 지역에서도 우리나라 자동차에 대해서도 뭐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는데
유럽 같은 차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겠죠. 그렇지만 25%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낮아질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국이 어떻게 보게 되면 강한 불만을 갖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자동차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의 관세는 예상하는 게 현재로서는 합리적인 추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예. 그렇다면은 왜 그 세액공제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면 될까요? 이게 7,500달러 네. 뭐 없어질 거라고 우리나라 언론들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도 다 주고 있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세법을 건드려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IRA법을 갖다가 건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세법을 개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특히 이제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 사실은 이 AMPC라든지 이쪽에 그 어떤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는 거기 때문에 이 공화당 내부에서도 그 세액 공제 자체를 갖다가 건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실제로 이걸 갖다 건드린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1년은 걸린다. 예. 이 법이 바뀌기까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관세는 평론가님이 보시기에는 협상 카드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거고 세액 공제는 지금도 주고 있다. 네. 이게 변하려면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예, 예, 예. 그러니까 평론가님의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제 과도하게 전기차에서 뭐 과도하게 뭔가 이제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자꾸 듭니다. 예, 예. 투자자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좀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테슬라와 머스크 뭐 머스크 CEO의 그 여러 가지 그 밉상 네. 그런 행동 정치적인 그런 예, 부분 예.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가 떨어진다라는 뭐 부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밀어주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행보도 계속 주목이 될 것 같거든요. 예. 어떻게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의 그 테슬라 일병 혹은 일론 머스크 일병 구하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예. 일론 머스크 일병 구하기. 예, 사실 테슬라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한 위기인 건 맞잖아요. 저게 자동차에서는. 진짜 타는 것도 유럽에서 보여주고. 폭락, 네. 그다음에 중국에서 판매량 감소. 그것도 역시 폭락 수준이죠. 호주도 네. 마찬가지고요. 미국에서도 많이 감소를 하고 있죠. 뭐 어제 그 세계 뉴스를 봐도 아직도 여전히 충전소라든지 테슬라 차량들이 불타고 있는 모습들이 종종 보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백악관 앞에서 일론 머스크를 갖다가 부르고 해가지고 자동차를 갖다가 내가 샀다. 뭐 예. 이런 식의 어떤 테슬라 홍보에 굉장히 열을 쏟고 있는 것 같아요. 퍼포먼스. 예, 퍼포먼스라고 했는데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사실 트럼프의 진영, 공화당의 어떻게 보게 되면 공화당 그 아주 열성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를 안 좋아해요. 그때 한번 쭉 비교해 주셔서 엄청 유익했거든요. 트럼프에 대해 예. 그러니까 이 전기차에 대해서 굉장히 미워하는 생각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보게 되면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우상처럼 받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를 갖다가 선호한다는 어떤 그걸 갖다가 보여준 거잖아요. 그게 일종의 퍼포먼스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공화당원들한테는 이거 지금 테슬라도 이기고 일론 머스크도 이기고 트럼프한테도 이건 좀 안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전기차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야 돼. 그러니까 보수 공화당원들을 갖다가 들한테 EV를 갖다가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따라서 또 트럼프 진영에서 기존의 전기차의 어떤 가해지던 공격들을 갖다가 테슬라를 생각해서 조금 주춤해질 가능성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전기차 시장 흐름 이렇게 좀 봤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그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이런 부분을 저희가 틈틈이 알려드릴 테니까 잘 반영하셔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윤석천 경제평론가님의 유익한 콘텐츠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서 대체거래소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죠. 3월 초부터 시작이 됐고 이제 한 내일 뭐 이번 주까지 하면 3주 정도의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운영이 됐는데 첫 번째 저희가 제가
운영이 되기 전에 2월 말에 한번 대체거래소 대체 왜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저도 계속 살펴봤습니다. 한 3주 정도. 그런데 대체거래소의 차트는 대체 왜 이런지 오늘은 한번 그걸 분석해 보면서 대체거래소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일단은 뭐 아직 초기인 것을 감안을 해도 여러 가지 트러블들을 좀 일으키고 있습니다. 3월 18일이었죠. 그저께였는데 우리 시장의 코스피가 갑자기 거래 정지가 7분 동안 됐어요.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 3월 18일 오전 11시 37분부터 44분까지 7분 동안 거래가 멈췄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흔치가 않은데 초유의 유가증권 시장 주식 거래가 정지가 됐고요. 이러면서 왜 이런가 일단은 해명을 들어보니까 한국거래소의 내부 시스템과 이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신규 시스템 충돌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면서 거래소가 우리 유가증권 시장 거래가 정지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러면서 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가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왔는데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불안불안한 이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시스템 때문에 우리의 메인 시장인 한국거래소의 KRX 시장도 뭔가 오류가 생기고 있다라는 거는 뭔가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거래소에서는 일단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동양철관, 이 동양철관이 그때 또 문제가 됐잖아요. 동양철관 때문에 이때 일단 거래가 정지된 건데 동양철관 종목의 자전거래 방지 조건 호가 매매 체결 수량 계산을 할 때 이게 뭐냐 하면 매수하고 매도하는 양이 같이 겹쳐버리면 이게 오류가 생기는데 이걸 계산할 때 중간가 호가 수량 누락이 발생하면서 오류가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중간가 호가란 뭐냐? 넥스트레이드가 이번에 출범을 하면서 최우선 매수호가 가격과 최우선 매도호가 가격의 중간 가격으로 체결하는 호가라고 해서 이걸 새로운 기능으로 넥스트레이드가 이걸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의 충돌 때문에 우리나라의 한국거래소의 거래도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은 분명 어쨌든 뭔가 시정이 필요하고 점검이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것 때문에 동양철관은 12시 5분부터 그날 3시까지 거래가 정지됐는데 그다음에 상한가도 바로 갔죠. 이 동양철관은 나중에 제가 한번 또 얘기할 게 많습니다. 다음에 한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런 상황에서 시스템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데 또 걱정되는 건 제가 차트를 보다 깜짝 놀라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자, 일단은 이게 NH투자증권의 이 차트인데요. 이 넥스트레이드 차트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8시에 시작을 하는데 시작하자마자 상한가를 가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지? 라고 봤더니 한 주가 거래됐는데 상한가에 갔습니다. 거래량이 없으니까 한 주 누가 사면 상한가로 바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나 보시죠. 111주가 거래가 됐는데 그러니까 바로 음봉 나오면서 훅 떨어지는. 시작할 때 이렇게 주가가 갑자기 튀어오르고 아니면 한 주 파니까 바로 하한가가 나오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아직 초기라서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는 있는데 이게 우리 또 한국거래소 KRX 트레이드를 하시는 분들에게 또 부담이나 오류나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차트를 볼까요? 자, 이거는 뭐냐 하면 HD 현대의 차트입니다. 이게 KRX의 차트입니다. 일반 한국거래소 안정적으로 그냥 흘러가죠. 근데 NXT 거래소의 차트 보시죠. 첫날 갑자기 말씀드린 것처럼 튑니다. 거래량이 얼마 안 되는데 그리고 나서 좀 안정을 찾아가는가 싶은데 문제는 내가 NXT 거래소 차트만 보면 되는데 증권사 어플에는 통합 차트라는 게 또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KRX 거래와 NXT 거래를 합쳐서 차트를 만들어내는데 나는 그냥 KRX로만 거래를 하다가 통합 차트 봤는데 뭐야 갑자기 상한가가 왜 나오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뭔가 문제가 아니면 하한가가 나오면 뭔가 시장에 문제가 있나? 이 회사에 문제가 있나? 라고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생긴다는 거죠. 물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안정되겠지만 지금 초반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다라는 거. 거래량이 작은 상황에서도 갑자기 주가가 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제 다음 주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알테오젠, 셀트리온자, 에코프로 이런 게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가 됩니다. 초반이라서 거래가 조금 있어도 막 튀어오를 수도 있거든요. 뭐 이런 일은 없겠지만
삼성전자 다음 주에 월요일에 넥스트레이드에서 갑자기 상한가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가능성은 낮지만 이런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는 거, 대체거래소 차트 대체 왜 이러는지는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코스피가 4거래 연속 상승하는데요.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에서 사주고 있고 그동안 낙폭 과대, 반도체, 화학 섹터 오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또 오전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